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지난해 미국 증시 수익률이 좋다고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옮겨갔지만 수익이 어떨까요? 또 올해 들어 나스닥 1% 내릴 때 코스피 10% 올랐지만 여전히 내 계좌는 녹아내린다, 이런 표현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말 시장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게 점점 더 어렵다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지지 않는, 그리고 잃지 않는 게임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방법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업 분석 1등 애널리스트 출신이시죠?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지난번 오셨을 때는 이제 부동산 말씀을 몇 번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원래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시잖아요. 네,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지켜보시면서 주식시장 분석도 계속 하고 계셨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본업이 주식 분석하는 것이 본업이었고, 제가 분석했던 업이 건설 부동산 업이었는데 뭐 주식시장에 오래 관여했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 얘기를 해서 좀 더 들어보려고 모셨거든요. 미국 주식시장하고 한국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분명히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나름 어떤 견해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한국 주식시장하고 해외 주식시장을 접근하시는 방법론이 사실은 정반대여야지 되는데 그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있습니다. 지금은 정반대란 말씀이신 가령 예를 거죠? 들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지수를 중심으로 투자해도 되고 그게 좋은 시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자체, 일본도 비슷하긴 한데요. 자체 내수 시장 사이즈가 크고 네. 그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소비에 의존되는 경우에는 네. 지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장기간 묵혀놓으면 복리 효과가 나는 상황이고요. 네. 한국 시장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수출 중심 경제이다 보니까 한국 산업 전체가 동시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산업이 특정 시기에 좋아지는 것이 교차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특정 연도에는 반도체가 좋았다가 특정 연도엔 차가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방산업체가 좋았다가 아니면 뭐 뷰티가 좋았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좋아지다 보니까 지수는 항상 박스권이고요. 제가 2010년에 주식시장 들어가고 2005년부터 투자했지만 그때부터 뭐 1800에서부터 코로나 때 잠깐 3200 갔었지만은 지금 2600이고 반대로 미국은 보시면은 나스닥도 지난 10년간 5배 올랐고 S&P도 이제 2배 반 원래 3배 올랐었는데 최근 20% 빠졌으니까 2배 반 올랐었는데, 이런 것처럼 자생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수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수 베이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나 종목 베이스로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나라 이제 개인들은 한국을 마치 코덱스, 이제 코스피 이런 지수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늘 박스권이어가지고 숫자가 안 좋아지는 거죠. 지수를 쫓아서 추종해서 한다는 어떤 그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아, 우리나라에서요? 아니요. 우리나라 증시 전체로 보면은 개인들이 약 40% 정도를 들고 계세요. 한국이 이제 한 2,400조라 하면은 2,000조 원 정도라고 하면은 러플리 이제 한 800조 원 조금 넘는 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서학개미 얘기하셨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110빌리언 정도 되니까 작년에 한 150조 정도였고, 그래서 서학개미가 국내 이제 동학개미 대비해서 규모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이전과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 그런데 개인분들이 뭐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고 하시는데 국내 증시를 투자할 때 가장 좀 접근성 좋은 게 시총 대형주를 산다거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산다거나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을 이제 사시면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너무 오랜 기간, 그러니까 한국 증시라는 거는 글로벌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특정 기간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 굉장히 높은 강도로 반복이 되는데요. 한 종목을 10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좋은 성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좀 교체 매매가 필요한 게 없진 않은데 마치 부동산, 이제 알짜 부동산 산 것처럼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부동산 막 많이 오른 강남 부동산과 삼성전자 주식하고 비교해서 그 전에 이만큼 사놨으면 그거보다 높다 이렇게 하면서 장기간 투자를 권하거나 장기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네. 꽤 많으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주식 배우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아이고 저 죄송한데 아, 네. 미국에서 주식을 배우면은 장기 투자가 정답이죠. 예. 그건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내수 시장이 큰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고 한국은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면모를 보면은 더더욱 네. 더 수출 중심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네. 사이클을 잘 타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섹터 중심, 좀 종목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했던 그 건설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서 13년까지는 시장 주도 섹터였고요. 네. 그때는 건설이 해외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해외 수주액이 연간 그랬네요. 70, 80조 원 네, 넘었었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해외 수주액이 많이 줄어들었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침체하는 그런 산업으로 변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지난 3년 정도를 보면은 방산업이 굉장히 호황이었는데요. 뭐 하나에어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이런 게 수출이 많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요 네.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고 네. 그리고 바로 2년 전, 그러니까 바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AI 테마에 맞춰서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네. 글로벌 경기나 산업 동향에 따라서 그거에 딱 핏한 우리나라 기업 산업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맞춰져 가지고 국내에서는 좀 섹터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높은 수익률을 얻거나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그냥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 연동돼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 증시의 어떤 섹터만 연동이 됩니다. 네. 증시 전체가 연동은 안 되고 그래서 네. 지수 베이스는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어쨌거나 최근에 보면은 이제 최근엔 어떻습니까? 올 초만 들어도 네. 지금 우리 증시가 훨씬 수익률이 높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그것은 이제 맞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미국 S&P 같은 경우에는 작년은 포인트가 4,800 정도 시작했다가 연말엔 6,000까지 갔으니까 네, 그리고 네. 작년 연말에는 소위 유포리아라고 하는데 낙관론이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네. 올해 뭐 한 6,600 간다 이러면서 5,200대로 내려왔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는데 결국은 연초부터 좀 딥시크라고 하는 네, 중국의 중국의 염가 AI 모형이 소위 엔비디아의 저비용 위세를 조금 건드리면서 시장 네. 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3월 4월은 관세로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반면 우리나라는 시총 대형주들이 좀 유지하는 가운데 특정 기업 산업들이 시세가 정말 굉장히 불을 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종합해서 보면은 한국 증시 지수 전체, 그러니까 한국은 지수 대 지수로 비교하면은 사실 크게 엣지 있는 나라는 아닌데요. 섹터 간 비교를 했을 때는 또 굉장히 높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지수와 한국 지수를 비교하면은 아마 올해는 좀 저조하지만은 네. 뭐 5년이나 또 10년 지나고 나면은 미국 지수가 또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네. 한국 지수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년 후에도 뭐 3천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고. 네, 10년 후에도? 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왜냐면 거예요? 10년 전에도 계속 그랬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산업이 그 등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신에 그 내부를 뜯어보면은 소위 뭐 10배 이상 규모가 커지는 그런 산업은 항상 등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시되 다만 또 너무 과열됐을 때 뭐 매수하신다면은 또 하락기가 왔을 때 또 한참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국장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개인들이 그래서 사학개미가 늘어난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장을 떠나서 네. 차라리 그냥 지수 추정하는 게 편하다 생각해서 사학개미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네. 국장 우리나라 주식들 투자를 할 때 네. 지수를 추정을 안 하면 이제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내가 들어가면 빠지고 내가 나오면 오르고 방산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한 2, 3년 전에 했는데 막상 계약 뭐 주문 이런 거 없고 해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딱 팔고 나왔더니 쫙 오르더라. 이렇게 나만 비껴간다. 네. 비 사이로 막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 사후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래 알고 보면 저 오를 만한 거였어. 근데 사전적으로 투자할 때는 그걸 가려내는 힘이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어렵죠. 그래서 개별 종목을 개인이 직접 위험 자산을 직접 이렇게 좀 높은 큰 규모로 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뭐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섹터 중심으로 개별 기업
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섹터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거는 이제 내부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에는 연기금 아웃소싱을 받는 그런 이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연기금 아웃소싱은 또 아웃소싱 그 성과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성과에서 맨 꼴등이 되게 되면 이제 이탈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연기금 아웃소싱은 한국의 박스피라고 하는 이 박스피 안에서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네. 성장하는 섹터를 끝까지 질러서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리면은 언더퍼폼을 하게 되고 네. 끝까지 먹어야지 내가 좀 더 높은 성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그 과열이라든가 아니면은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정점을 이제 약간 요 친구들이 내주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는 뭔가 그쪽 섹터의 ETF가 만들어지면서 좀 하이라이트가 되는 경향이 없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TF를 사면 좋다 이런 말씀 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ETF는 항상 정점일 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성장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저희 코스피 200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상위 네. 200개 기업이지만은 네. 그거를 더 압축해서 이제 한 상위 50개 안에서 그 50개 정도 되는 시가총액 되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기업들로 좀 정렬을 해가지고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네. 아마 한국 부동산을 공부하는 정도의 그 공부를 하셨다면은 주식 공부하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넘나들면서 지금 이제 실물에서도 이제 네. 투자도 하시고 네네. 네, 또 연구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미국 지수 같은 그런 느낌의 자산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시간을 오랜 기간 들였을 때 한 몇 년 지나고 보면은 매입 단가보다 많이 올라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매우 적합한 형태의 자산이 한국에선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주식이죠. 그냥 지수 내수 경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 보유하게 되면 지수가 상승해 있고 네. 그러니까 특정하게 종목 보는 눈이 없더라도 그냥 지수 베이스로 대응하면 큰 실패가 없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짱짱한 자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논리로 한국에 뭐 번역서도 많고 네. 한국의 여러 투자론도 많지만은 네. 한국 증시는 한국 증시의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예.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막 제대로 그 시장이 아주 충분히 퍼지지 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네. 장기 투자했다가 늘 부동산이랑 비교 당하면서 네. 봐봐라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있는데 주식으로는 번 사람이 없지 않냐 이러면서 조금 오해받는 자산이 한국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섹터를 본다라면은 네. 지금 우리 증시를 주도하는 산업 섹터, 앞으로 주도할 산업 섹터는 그럼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증시가 현재 지금 주도하거나 앞으로도 한 뭐 이제 일정 기간 정도 주도할 섹터는 하나는 이제 K 뷰티 관련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올리브영 같은 이 회사는 비상장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올리브영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 화장품 인디벤처 브랜드 약 4만 개 중에서 3천여 개 정도를 입점시킨 네. 이제 브랜드이고요. 네. 이 화장품에서도 과거에는 특정 아모레나 LG생건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했었다가 지금은 화장품 인디벤처 브랜드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인디벤처 브랜드들을 그 중에서도 이제 수천 개 중에서 또 레이팅을 매겨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그 진열을 하다 보니까 소위 트렌디한 그런 이제 고객들 젊은 세대의 고객들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끼면서 이게 하나의 그 헤게모니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방식의 이 국내 화장품이나 아니면 미용 성형 의료 관련한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네. 성장 중에 있고 네. 또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료 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뭐 보면은 작년 재작년 보면은 거의 뭐 더블이 났거든요. 네. 재작년 6천억인데 작년에 1조 2천억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K 뷰티와 관련한 전반적인 산업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만 과거에는 뭐 이런 대형 화장품 제조사들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지금은 정말 화장품 벤처라고 하는데요. 네. 이 화장품 벤처 생태계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이게 큰 하나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의료기기 제조까지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꼭지가 있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주도 섹터는 항상 수출인데요. 네.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은 사실 1일, 11일, 21일에는 수출 잠정치가 나오고 그 다음 달 1일에는 월간 총계가 집계돼서 발표가 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출 데이터를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네. 오늘도 11일인데 네. 오늘도 10일치 잠정 수출 데이터가 아침 10시에 열렸고 네. 그 열린 데이터를 토대로 뭐 화장품이 잘 나가는구나. 뭐 전력기가 잘 팔리는구나. 반도체가 10일 기준으로 10일 단위로 나오는 걸 보면은 좀 맞습니다. 도움이 되겠네요. 트라스라고 하는 데서 잠정 수출 네.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모든 상장 기업들 중에서 해외 수출 데이터들이 다 태그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HS 코드 10자리를 네, 네. 다 알고 있어가지고 입력해서 그걸 보면서 하는데 지금 잘 나오는 수출 데이터 코드들도 아까 얘기했던 뷰티 부분도 있고요. 네. 오늘은 또 제약 바이오나 이런 쪽도 물론 이거는 이제 학회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요 수출 데이터 잘 나오는 거가 좋습니다. 지금 수출 데이터 잘 나오는 거는 방산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이런 네. 부분의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어쨌든 좀 돌아선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조선이나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글로벌 업황을 따라서 가는 건데 네. 조선 같은 거는 굉장한 사이클 산업이어가지고 그래서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또 한 5년 10년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산업들은 좀 위험이 좀 높은 형태의 산업에 해당이 되고 그냥 네. 매월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수출 결국은 이제 그 관세와 무관하지 않습니까? 무관할 수밖에 네, 맞습니다. 아주 이렇게 표현이 안 되죠. 관세와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말 4월 초에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 것과 아닌 거를 좀 가려서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관세의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미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큰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근데 관세와 관련해서는 뭐 저는 관세라든가 미국 정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뭐 관세를 매기는 만큼 결국 수입업자가 내냐 수출업자가 내냐의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우리 수출업자가 내야 된다면 한국 기업에 좀 부정적으로 작동을 할 것이고 수입업자가 내게 된다면 미국에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인 생각은 미국 소비자들이 내게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지금 미국에 있는 장기 채권 금리를 들어 올리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그냥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에게 중간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중간재나 완제품 바로 직전 거를 제공하는 형태의 수출 제조업에서는 엣지가 확실히 있는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의 산업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수출 중심으로 증시가 돌아간다거나 하는 거는 장기간 훼손될 일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관세라든가 이런 거가 뭐 충격을 주긴 했었지만은 뭐 시차를 두고 극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든지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들 많이 하는데 네. 이미 싸게 사는 기회는 지나서 이제 사긴 샀어요. 네. 근데 이제 언제 파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기회를 기다리는 게 좋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가져가는 건 좀 능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것도 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의사 판단을 내리냐면은요. 수출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좋아진 수출을 기반으로 12개월이나 24개월 후에 이 회사의 이익이나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하에 그거를 기준으로 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해보면서 이 회사가 좀 아주 비싼지 아닌지를 열흘 단위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열흘 단위로 판단하다가 2번이나 3번 연달아 그런 수출 데이터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네. 이제 뭐 비중을 줄이면서 너무 과열되면은 좀 줄이기도 하고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들이 개별주를 투자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주택도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네. 주택 자산 그렇게 비싼 거를 의사 판단 내릴 때 좀 이제 어려운 의사 판단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은 좀 소액으로 좀 트레이닝을 해보면서 이런 내가 하는 이런 방식의 방법론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검증을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그게 맞기 시작하면 금액을 늘리면 될 것 같고 네. 그냥 돈이 얼마 있으니까 뭐 올해 예를 5천만 원 생겼으니까 5천만 원 주식 다 해버려야지 이러면은 네. 굉장히 안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이쪽도 조금 학습하고 하시긴 좋을 것 같고 그냥 비싸지면은 팔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 주인가요? 저희가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사자마자 50%가 떨어질 수
있다는 각오로 주식을 사야 된다. 그만큼 공부를 해서 사야 된다라는 어떤 투자자의 책을 저희가 소개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그 정도 떨어질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실제로 그건 각오고요. 어느 정도일 때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파는 게 좋은 건지. 그거는 이제 너무나 저는 지금 손해분들이 많아서 그 제가 지금 말씀을 여쭤보는 드리고 거예요. 네. 투자는 결국 위험을 얼마나 관리하냐의 그 방법론인데요. 네. 제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전체 자산에서 예. 전체 자산이 2% 정도 마이너스가 나면은 그거는 이제 비상 신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10종목을 갖고 있는데 네. 한 종 10분의 1씩 나눠서 샀습니다. 네. 그런데 한 종목이 20%가 하락을 하면은 네. 그러면 전체 자산은 2%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그 자산을 처분해야 되는 손절 라인입니다. 전체 자산이 2% 넘게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거를 극복하는 데는 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그거를 개인이 2%로 하든 3%로 하든 정해놓고. 아니면 5%로 하든 5%라는 거는 한 종목이 10종목을 분산해서 매입했는데 한 종목이 50% 빠졌다 그러면 네. 5%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가 내가 어느 라인을 정해놔야지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걸 정리하고 아니라면은 그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안고 갈 수도 있는데 이런 판단은 하시면서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